저는 사실 뭐 영어 시험도 정말 많이 봤고요. 네. 한국사 시험도 봤고 그랬지만 뭐니 해도 한국어 능력 맞아요. 시험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아마 네, 많은 맞아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KBS의 한국어 능력 시험의 개요부터 쌤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요,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해서 시행되는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입니다. 네, 제가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면요. 우선 총 120분 100문항이고 연 4회 출시가 됩니다. 시행이 됩니다. 올해는 8월 22일과 10월 17일에 시험이 2번 남아 있고요. 등급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등급, 2등급 플러스 마이너스, 3등급 플러스 마이너스, 4등급 플러스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거든요. 특히나 또 언론 관련해서 많이들 치십니다. 저도 쳤던 기억이 있는데 점수는 있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개하지 않는 걸로. 네네. 어떤 분들이 또 도전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강사님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한국어 능력 시험은요, 자신의 국어 능력에 대한 자기 점검용으로도 많이 활용하시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특목고나 대학 진학을 위해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취업이나 승진에도 활용이 되는데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으로 취업이나 승진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사, 공기업, 정부기관, 공무 영역에는 KBS,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요. 언론사, 기업, 언론 영역에는 GS홈쇼핑, 우리은행, 한겨레 신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군인 영역에는요. 여러 분야의 부사관 선발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진학을 위한 대학을 알아보면 경기대, 서울대, 한양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공기업부터 언론사, 대학교까지 정말 활용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출제 영역도 나뉘는데요. 좀 알려주시면요. 네, 6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출제 비중을 보시면 듣기 말하기 15%, 어휘어법 30%, 쓰기 5%, 창안과 국어문화 10%, 읽기 30%로 나눠져 있고요. 영역을 보시면 문법 영역은 대체적으로 정답률이 많이 낮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외우시기보다는 모르는 어휘로 그때그때 정리를 하시고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 능력 부분에서는요. 듣기는 정답률이 많이 높은 편이긴 한데요. 그 내용을 듣고 뒤에 이어질 담화 내용을 물어보는 추론 문제가 정답률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문제를 듣기 전에 선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출제 유형이라든지 대략적인 주제를 파악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기는 수능 언어 영역의 문학과 비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시험에서 그 서술 방식이라든지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영역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휘어법이나 국어 문화 등을 먼저 빠르게 푸시고 남은 시간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표현 능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능력은 쓰기에서는 자료 수집 부분이 정답률이 낮은 편인데요. 주제나 주장에 따라서 문항과 현재 문제점을 알아보고요. 개선 방안을 알아보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주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이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안 능력은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창의적으로 고안하는 방법인데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낯설게 느껴져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지만 익숙하게 반복해서 풀어보시다 보면은 많이 어렵지는 않으시고요. 마지막 문화 영역은 표와 같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제의 범위가 넓지만 기출문제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시고 용어 정리를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120분 동안 100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 알려주신 대로 이 지금 팁들 활용하셔서 시간 배분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출제 영역 그리고 각 영역별 특징까지 알아봤는데 문제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일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풀어보실 문제는요. 어휘어법, 쓰기, 창안, 그리고 국어문화 영역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수학, 그 숫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인데요. 괜히 긴장이 되네요. 제일 긴장돼요. 지난번보다 전 이게 더 무섭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영역은 어휘 영역입니다. 밑줄 친 고유어의 의미를 바르게 풀이하지 못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한번 직접 풀어보실래요? 네네. 아니, 고유어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네, 다 무슨 말인지 평소에 안 쓰는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일단 깜냥은 조금 쓰잖아요. 네. 저희가 평소 대화할 때는 쓰는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스스로 일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 너의 깜냥을 좀 알아라. 뭐 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노르잠. 네. 음. 지금 그나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단어 자체는 몰라도 밑에 예시랑 같이 봤을 때 좀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위에 예시. 그래서 일단 2번 노루잠이지만 잠깐 눈을 붙였다. 갓난아이처럼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 이랬을 때 저는 잠깐 눈을 붙였는데 대자로 잠을 잘까? 이런 의문을 좀 가졌고요. 3번은 물가가 뛰는 것과 뭐 다락같이 매우 비싸게 팔린다.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3번에서 다락같이 물가가 뛰었다 이러면 뭐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이 뛰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면 물건값이 매우 비싸다가 맞을까 이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실 의심스럽긴 해요, 선생님. 근데 4번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는데 이게 수다스러운 것과 연결이 될까?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한 3, 4개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한번 찍어봅시다. 저는 찍어봐요. 그래서 2번 찍었어요. 2번. 2번. 저는 4번. 4번. 4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오, 잘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하려고 미리 다 준비해온 내용을 지금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원래 이 노루잠이라는 표현은요, 노루가 그 적들한테 이렇게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잠을 잘 때 굉장히 좀 예민하게 잠을 자지 못한대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된 게 바로 노루잠이어서요. 노루잠은 깊이 들지 못하고 자주 놀라서 깨는 잠을 이야기하고요. 갓난아이가 이제 팔을 네. 이렇게 벌리잖아요. 네네. 이렇게 팔을 벌리는 게 제가 좀 나비 같지 않나요? 나비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자는 들어봤어요. 잠을 나비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너무 다 잘 풀어주셨습니다. 외웠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다 아마 많은 분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오답률 굉장히 높죠, 이런 문법 네, 문제들은. 맞습니다. 고유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자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가 비슷하게 나오지만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또 2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2번은 어법 영역입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봐 주실래요? 네. 보기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1번, 아이는 팔을 뻗쳐 엄마를 잡으려고 했다. 2번, 삶은 국수를 찬물에 헹군 이후 체에 받쳐 놓았다. 3번, 치마 길이를 늘려서 입었다. 4번, 해가 뜨자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5번,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발음으로 하면 다 맞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일단 3번 했어요, 3번. 아, 그래요? 늘리다. 저는 1번 했는데. 1번. 네. 아, 나 왠지 또 틀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뻗치다라기보다 뻗다, 뻗어 이게 맞아.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가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정답을 다 틀린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어머, 이럴 수가. 네, 제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헷갈리는 표현들이 어떤 거냐면요. 네.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전혀 다른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번에 나와 있는 이 바치다라는 표현에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바치다는 하늘에 재물을 바치다라고 해서 뭐 선물을 바치다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바치다와 바치다가 있는데 자, 치하고 히의 차이잖아요. 근데 네. 히가 들어가 있는 거는
피동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에 받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받쳤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디귿 받침이 들어가 있는 치와 티읕 받침이 들어가 있는 치가 있는데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세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조금 유치하지만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곤 해요. 디귿하고 티읕이 만약에 그릇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채 받칠 거예요. 그러면 채라는 것은 좀 촘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디귿하고 티읕 중에 어떤 게 더 촘촘하게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티읕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티읕 받침에 받치다가 채 받치다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머릿속에 많이 남으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표현 중에 느리다, 느리다, 느리다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느리다는 걸음 느리다라 많이들 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이를 느리다라는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라서 바짓단을 느리다, 머리를 따 느리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자, 여기에 비해서 리을이 하나가 더 늘었잖아요. 네. 리을이 하나 늘어서 양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늘리다라는 표현은 양이 늘었을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팁을 주면서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치다도 많이 헷갈리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거치다는 지나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광주를 지나서 대전으로 가다 할 때 거치다라는 표현이고, 자, 두 번째 거치다의 원형은 거두다에 걷다라는 단어에 희가 붙어 있는 피동 표현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걷어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안개가 거치다라는 표현이고, 걷잡다와 걷잡다 보시면 앞에 있는 첫머리에 자, 겉이라는 글자에 두 번째 티읕 받침의 겉을 보시면 바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티읕 받침의 이 겉잡다는 뭔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겉에서 보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 것 같아 라는 표현처럼 들려지시죠? 그래서 밖에서 대충 볼 때 티읕 받침의 겉잡다를 쓰시고 그 나머지의 디귿 받침을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창피하긴 한데요. 이거를 진짜 공부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반성을 해야 지금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저는 아예 채 거른다라는 네.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냥 진짜 받쳐두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받치는 거. 네. 네. 아예 해석 자체가 틀리고 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네. 와, 알겠습니다. 더 촘촘한 건 티읕이라는 거. 네, 명심하면서 촘촘한 티읕이십니다. 촘촘하면 티읕. 다음 문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일까요? 네, 이번에는 국어학 영역인데요. 합성어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부슬비, 2번 덮밥, 3번 코웃음, 4번 되묻다, 4번, 5번 뻐꾹새입니다. 정답이 뭘까요? 너무 합성어. 어려워요. 그러면 힌트로 합성어의 정의가 뭔가요? 네, 맞아요. 합성은 그냥 제가 쉽게 사진 합성하면 사진하고 사진이 똑같이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말의 뜻이 있는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된 형태가 합성어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일단 3번은 제외. 3번째요. 코와 웃음. 단어가 합해졌잖아요. 저는 4번이랑 5번 중에 고민을 하다가 5번. 네. 뻐꾹새. 아, 그럴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제가 그럴까요? 불안해. 네, 정답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우, 처음으로 할 네, 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단어와 단어에서 이 어근이라는 게 말의 뿌리가 된다라는 뜻인데 쉽게 우리 품사와 품사가 연결되는 건데요. 부술비의 경우 부술부술, 이 부술의 품사는 부사이고요. 비의 품사는 명사이죠. 그래서 부사와 명사가 만나 있기 때문에 합성어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뻐꾹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뻐꾹뻐꾹이 부사이고 새가 명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합성어입니다. 네. 그리고 2번 단어의 덮밥 같은 경우는요. 덮다라는 동사와 밥이라는 명사가 붙어서 된 합성어의 표현입니다. 코웃음도 마찬가지로요. 코라는 명사와 웃음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표현이 이 되묻다라는 말을
덮밥에서 분명히 덮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여기 되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 되묻다라는 말에서 이 되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을 가진 접사예요. 접사. 아, 전 부산 줄 알았어요. 다시가. 아, 네. 그래서 이 다시라는 뜻의 접사이고 접사는 혼자서 쓸 수 없이 접속해 다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새기다, 되뇌이다, 되묻다 이렇게 접사는 이렇게 문장에서 같이 붙어서 다니는데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되다와 되라는 접두사와 동사가 합쳐진 파생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앞머리에 잠깐 적었지만 접사 중에서 문장의 앞에 오는 접사는 머리두자를 활용해서 접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미사는 그럼 어떤 거 있죠? 네, 전미사는요. 예를 들어서 욕심쟁이 나무꾼처럼 쟁이나 꾼은 문장의 제일 밑에 끝에 오죠. 그래서 꼬리 밑자를 활용해서 전미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 꾼이나 쟁이도 명사가 아니라 접사예요? 네, 맞습니다. 접사입니다. 와.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셨을 때 그 부사가 좀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네. 부사하고 형용사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요. 부사는 어떻게라는 표현으로 말이 될 때 부사를 사용하시고 형용사는 어떤이라는 말로 꾸며질 수 있는 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슬부슬이나 뻐꾹뻐꾹 같은 경우도요. 어떻게 내리는 비, 어떻게 우는 새, 어떻게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한다, 정말 예쁘다 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 열심히, 어떻게 예쁘냐, 정말. 이런 말들은 부사가 되고요. 어떤이라는 말로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예쁜 얼굴이라고 네. 해볼게요. 그러면 이 예쁜이라는 것은 어떤 얼굴로 꾸며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형용사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완전 이해됐어요. 엄청 이해가 확실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합성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질문 하나 더 해도 되나? 네. 파생어는 또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 네. 네. 파생어는, 그러니까 합성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 두 장처럼 네. 어근과 어근이 만나는 걸 합성어라고 했잖아요. 파생이라는 것은 하나에서 이렇게 가지를 쳐간다라는 의미가 저희가 파생이라는 그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근 플러스 접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파생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 접사는 혼자서 쓰지 못하고 접속해서 다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헛수고, 개살구 이렇게 헛이나 개 같은 단어들이 접사인데 앞에 나온 거를 아까 접두사라고 네네. 표현을 했던 거고 예를 들어 욕심쟁이, 나무꾼처럼 쟁이나 꾼처럼 뒤에 접사가 따라오는 애들을 전미사. 전미사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모든 단어들을 파생어라고 합니다. 오늘 갑자기 새로운 국어 시간 이런 느낌이에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저 저는. 문법은 여기까지. 네. 오늘 왜냐면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럼요. 다음 시간에 혹시 나오시면은 그때 또 이제 추가로 하고요. 저희 이제 알겠습니다. 다른 유형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조금 머리를 식히는 영역으로 네, 갈까요? 네, 좋아요. 네, 쓰기 영역이고요.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현재 복지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번, 어제는 비와 바람이 불었다. 3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 시작하길 바란다. 4번, 이 지역은 무단 입산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60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번, 더욱 큰 문제는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답은 뭘까요? 저는 그냥 들었을 때 별로 이렇게 귀에 거슬리지 않게 잘 들린 건 5번입니다. 저도 5번. 아, 네, 맞습니다. 오, 네, 드디어. 두 분 다 드디어 맞추셨어요. 네, 너무 역시 잘하셨습니다. 리프레쉬.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호응이 달라지는지 화면을 보면서 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아까 전 화면에서 보셨을 때 전 화면에서 문제에 복지 정책은 전망입니다라고 지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전망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망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전망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주어 소수로의 호응 관계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복지 정책은이라는 것을 주어로 내세우고 싶으실 때는 전망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요. 비와 바람이 불다라고 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와나 과 그리고라는 말이 나올 때는 서술어의 호응을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가 불고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시작하기를 바란다였지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바란다는 것이다 라고 해야지 문장의 성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자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서술어로 끝났잖아요. 근데 주어가 이 지역은이었어요. 지역이 처벌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어를 무단 입산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바꾸시거나 주어를 지역으로 하시게 되고 실 경우는 처벌을 하는 곳입니다라고 바꿔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문제는 좀 리프레시 문제로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KBS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들 함께 풀어봤는데요. 쌤, 우리 준비생들을 위해서 원포인트 레슨 해주시면요. 네.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국어에 대한 다양한 범위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영역마다 기출 문제를 좀 꼼꼼히 풀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120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